on a dark and stormy night. In 1953, two soldiers are standing watch, guarding something that isn't free. One's in his homeland, the other's thousands of miles away, but standing on common ground in a familiar yet distant place. They'd come together to keep a country free, fighting an enemy that didn't know what freedom means. We go together, together we'll see this through. We're indivisible, no matter what, I'll stand by you. We go together, this bond will stand the test of time, preserving freedom, united forever, we go together. 오늘 자유헌정 포럼 화요 초청 강연, 김기현 의원을 모신 우리 초청 강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국민의례부터 하겠습니다. 국기를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뢰는 시험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김기현 의원님 정말 몸이 얽기라도 다 소화를 못 시킬 그런 바쁜 일정이실 텐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셨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자유헌정 포럼이라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그런 뜻으로 지금 모임을 하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 중심의 모임입니다. 우리 모임에는 정영근 상임대표님이 계시고 또 이제 몇 분의 공동대표님이 계십니다만은 오늘 김기현 의원님을 모시는데 많은 또 노력을 하신 최경희 공동대표님께서 먼저 간단하게 우리 환영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이 좁은 자리에 더군다나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기현 대표님을 모셔서 저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분은 울산이 낳은 최고의 정치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압수수색도 당하셨고 또 청와대 대통령 친구분 손초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작전하는데도 몰려다니셨고 그러나 싸워서 다 이기셨습니다. 싸웠고 이겼고 또 그래서 이기는 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년 선거에서 충분히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믿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만든 073으로 표 차이는 얼마 없지만 그래도 최고의 노력을 하셔서 대통령 당선시키는데 최고의 수훈자이십니다. 그리고
아마 저분이 당대표가 되시면은 대통령께서 그동안 5년 동안에 나라를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전 정부의 모든 잘못된 과정이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선진국을 진입을 하는데 대통령의 보좌를 충분히 열심히 잘하실 거로 믿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시는 제가 좀 해도 될까요? 윤석열이요? 윤석열! 왜 갑자기 윤석열이야? 윤석열! 네, 감사합니다. 김기현이 죄송합니다. 저기, 김기현! 제가 치매는 아직 안 왔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정미경 의원이 나왔습니다. 정미경 의원님 좀 인사 좀 하시죠. 저 이번에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김기현 후보가 아마 러닝메이트처럼 열심히 더 하실 거니까 여러분의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기현 후보를 확실하게 뽑아서 대통령이 마음 놓고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자유원정 포럼에는 정영근 상임대표님이 계시고 방금 우리 인사 말씀하신 최경희 공동대표님 또 변정일 공동대표님도 계시고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또 예. 그다음에 김용균 우리 공동대표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원창 공동대표님도 계시고. 예, 저기 송광호 공동대표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김영수 공동대표님. 김의재 공동대표님도 계시고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공동대표로 계신 모임입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헌정회 우리 전직 국회의원님들 모임에 우리 총회장이신 김일륜 회장님도 나오셨고 장경우 우리 회장님도 나오셨고 또 우리 민정욱 의원님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사회로 부정선거를 했으신 의원님 장광건 의원님도 뭐 여러 훌륭한 의원들 많이 나오죠. 예, 아이고, 김동주 원장, 죄송합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 많이 나오셨는데 일일이 다 소개를 못해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전직 국회의원을 대표해서 우리 김일륜 회장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이 바쁘신 일정을 시간을 짬을 내셔서 국민의힘당 당대표 김기현 후보께서 정치 원로들이 모여있는 우리 헌정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정말 귀한 시간 내신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받겠습니다. 알다시피 이 김기현 후보께서는 대한민국 산업에 신기원을 만들었던 울산 그 지역에서 4선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또 시장도 한번 하셨고 또 당대표 하셨고 그동안 지난번 특히 또 지난번 대선 때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보수 우파 뿌리로서 살신성인하신 그 모습을 여러분들 다 봤을 겁니다. 뜨거운 박수를 많이 보냈을 거예요. 그 당사자예요. 어쨌든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이 이 나라 성공이고 본인은 모든 걸 다 몸을 바쳐서 던지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뛰어들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걱정을 저는 앉아있어 보면 많은 분들 이야기 듣는데 한결같은 거기에 대한 소망이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후보께서 전국에 계신 우리 대표들 다 오셨어요. 헌정의원들. 여러분들 열기를 보시게 되면 마음을 많이 놓으실 겁니다. 본인의 약속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다음에 특히 총선의 성공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고 했는데 뜻 꼭 이루시도록 뜨거운 박수로 둘이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래 해주시겠어요? 예, 우리 자유헌정 포럼은 거의 평균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초청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초청 강연을 좀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정치연수원이라는 이런 또 내부 조직을 만들어서 이원복 전 국회의원께서 이 정치연수원을 이끌면서 우리 포럼 요것을 더 짜임새 있게 이끌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이원복 국회의원님, 우리 인천 남동에서 정치하고 계신데 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김기현 전 원내대표님께서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하고 계신데 이겨본 리더가 이기는 방법을 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강연을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들고 하셔도 앉아서 하기로. 어른들 계신데 앉아서 하기로 못했어요. 세팅할 때 잠시 기다릴까요? 됐네. 양쪽에 넣으시려고. 네, 잠깐. 잠깐 괜찮으신데? 네, 잠깐. 네, 말씀하세요. 자, 이거 떼어놓으면 되나? 떼어놓으면 예, 위에 여기 위에 있어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머리 잘 안 쓰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한 15분 정도 2시 반까지 말씀드리고 질의응답 한 10분 정도 하고 40분에 또 떠나야 될 상황이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일 앞장서시는 많은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영광을 베풀어서 감사드리고 자유헌정 포럼의 많은 우리 선배님들께 특히 또 김일련 회장님과 우리 연수원 정치연수원의 우리 원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실 이기는 리더가 이런 방법을 한다 해서 좀 준비를 했던 강연 자료가 있는데 그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있는 그대로 짤막한 몇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입법, 사법, 행정 경험을 사실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도 하고 또 국회의원도 하고 또 울산광역시 살림을 맡아서 직접 다 해봤는데 그 세 가지를 해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현장 행정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정치만 계속 그 이전에 판사하다가 변호사하다가 정치만 계속 하다가 울산시 살림을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공중에 떠있는 같은 이론적 얘기들에만 치중한다. 때로는 중앙행정부, 중앙정치권의 논리에만 너무 빠져있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지방, 특히 비수도권의 삶을 살아보니까 이 행정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또 민생의 팍팍한 긁어주기를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래서 직접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경험해 본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살림도 살아본 사람이 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나름대로 학문적으로 막 했다 하더라도 직접 일을 해본 사람하고 학교에서 배운 사람하고 현장에서 적응 능력이나 응용 능력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역시 일도 일해본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살기도 살아본 사람이 한다는 그런 교훈을 행정 현장에서 제가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험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잘 녹여내서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창조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울산시장 행정을 4년 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 광역지자체가 17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 직무 수행 평가를 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각 시도별로 1000명씩 조사를 해서 당신네 시도지사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것인데 거기서 직무수행 평가로 한국갤럽이 조사한 기초에 하면은 제가 임기 중에 6번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가 전국 지자체 17개 중에 한 번이 2등하고 전부 1등을 했습니다. 6개 중에 5번을 1등하고 한 번을 2등을 했는데 그 후에 저희 뒤를 이어서 시작했던 분은 그 여론조사를 직무수행 평가를 하니까 거의 꼴찌수는 어떤 진짜 꼴찌 이런 정도로 나온 것을 보면서 역시 똑같은 예산, 똑같은 인력, 똑같은 환경을 갖고서도 일하는 사람의 솜씨에 따라서 다르다. 저는 그런 것을 한 번 더 경험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이기는 리더가 이기를 본 사람이 이기는 방법을 안다라는 제목을 붙인 것도 사실은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당 아마 여기 계신 선배들 다 마찬가지 똑같은 우리 자유우파를 지향하시는 분들과 다 동지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우리 당의 경우에 재작년 한 해 정말 엄혹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그야말로 완전히 그 패족의 선을 당해도 당연하다고 여길 만큼 그야말로 연전연패,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연전연패를 했던 터여서 당의 존폐 자체가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103석으로 21대 국회 3년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쪼그라들 만큼 쪼그라들어서 이제 당의 존폐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우리 당이 출발했고 그때 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이 20% 중반 어떤 때는 20%도 못 미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20% 중반에 아직 머물러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제가 원내대표를 맡았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원내대표 맡은 임기 중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침몰할 것 같다. 자유우파가 건설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회생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위기감이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던져서 꼭 이겨야 되겠다는 아주 그야말로 각오를 단단히 가졌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냐? 문재인 정권이 저를 어떻게든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기 친구 30년 지기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경찰도 동원하고 청와대 수석비서관, 비서관 이런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선거 공작을 펼쳤는데 그 과정에서 영장 신청을 39번을 했더라고요.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을 세어보니까 영장 신청을 39번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제가 살아남으면서 선거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부정부패 정치인이라는 누명을 벗어나게 되면서 저는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 민주당 정권이 연장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건 싸워야 된다. 이 정권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의미가 무엇이겠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절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엉엉을 던져 싸우겠다고 해서 달게 들었는데 여러 가지 국민적인 여건도 많이 조성되기도 했고 비록 130밖에 안 되지만 우리 현역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한결같이 한 분도 곁으로 나가지 않고 저 김건희를 신뢰해주고 믿어주셨고 그래서 당 대표와 사이에 여러 가지 후보 갈등이 있을 때도 그 사이에서도 제가 가자는 길을 의원들께서 따라주셨고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고 대통령 선거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꼈던 것은 이렇게 싸우면 이기겠구나 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그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년 총선을 이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첫째, 당의 지도자는 희생과
선당후사, 선공후사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것을 챙기겠다. 내가 뭘 해보겠다. 아니면 자신의 어떤 그런 뭐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다 뒤로버리고 내가 희생되어져도 좋고 내가 그늘 밑으로 사라져도 좋고 그렇지만 이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어지는 이 정부 여시 우리 자유우파 우리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던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희생과 선당후사의 정신이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정치에 좀이라도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 당은 갈라지기 십상이고 그러면 그러자라도 소수당인 우리 당이 무슨 최저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로 당을 이끌어가는 지도부가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뭐 도덕성이라서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각종 뭐 범죄 전과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것도 중요한 요인일 것이고요. 또 뭐 부정부패에 연결된 것도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요.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성에서 가족 관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것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도 있을 것인데 저는 민주당이 결정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것이 이 도덕성 문제에서 자기들이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과 사범에다가 거기다가 공무원 자격 사칭, 검사 자격을 사칭한 죄 이게 세상에 말이 되겠습니까? 공무원 자격 사칭, 뭐 무고, 온갖 이런 범죄 전과 사범인 사람, 그것도 부정부패의 온상인 사람, 몸통이라고 우리가 다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이런 사람을 대표로 세워놓고 그걸 계속 붙잡으니 살리기 위해서 고위무사 역할을 하니 그러니 어떻게 민주당이 국민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저는 민주당의 결정적 패착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면교사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의 지도자도 그런 의혹에 결코 휩쓸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민주당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김건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증명서를 떼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만 자기들이 그렇게 탈탈 털어도 1년 반을 털었습니다. 김기현을 잡으려고. 뭐 했다는 게 아니고요. 1년 반 내내 김기현과 김기현 주변을 털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김기현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심지어 제가 시장을 그만두고 나서 바로 다음 시장은 민주당 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 사이에서 만약에 내가 불법을 지시했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뭐 그냥 이권을 개입했거나 한 것이 있으면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공무원 사이에서는 다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실무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지 제가 실무를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무자가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시장이 무리하게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바꾸라 한다든지 아니면 전혀 얼토당토 않은 걸 하라고 지시했다든지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데 다음 시장이 왔을 때 자기가 그거 한건 해가지고 제보해가지고 잘만 하면 자기 일신상이 연달되고 도모할 수 있다는 유혹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 다음 시장이 저하고 서로 맞닥뜨려가지고 서로 그냥 뭐 으르륵거리다가 자기는 기소가 되어 있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후임 시장이. 자, 우리가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랬으니 공무원들 그 사이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서라도 하려고 마음먹었지 않았겠습니까? 있었으면 아마 그게 다 드러났을 겁니다. 아무리 밖으로 안 드러나도 속살은 숨길 수가 없는데 그걸 다 뒤져본다 하더라도 저는 단 하나도 걸릴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도덕성은 민주당 정권이 저를 보증서를 끊어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얼마 전에 아들을 살짝 결혼시켰더니 이건 나이가 나는데 딸도 그랬고 큰딸도 그랬고 아들도 그랬고 결혼시키면 살짝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참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는 적어도 우리 당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잘못하면 부정적 영향도 끼칠 수 있는 입장이 있다 그러면 그런 점에서는 철저하게 내가 관리를 해야 될까 싶어서 하무하게도 안 알리고 심지어 꽃 하나도 안 갖다 놓고 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식장에 도착을 했는데 꽃이 하나도 없어서 이게 내 이름으로 꽃을 그렸으면 할까. 그 살짝 유혹이 생기더라고요. 대통령 비서실에 전화해서 지금이라도 꽃 하나 더 내라고 해볼까. 그거는 해도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절대 안 된대요. 절대 하지 말래요.
그런 유혹들을 극복해 가면서 사실은 해야 우리 보수당이 정말 국민들 보기에 저 당은 진짜 도덕적으로 깨끗하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저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저는 때 출신이 흑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그 1960년에 도연하셨습니다. 1960년에 그 제2공화국 때 그 경상남도 울산시 때 도연을 하셨는데요. 그때 도연이 이제 그 민주당, 그 김영삼 대통령과 같은 그 괴를 걸어왔던 그 민주당 소속의 도연도 되셨는데 그 이름이 원력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5개월 4일 만에 그 원력이 남아서 막 그 도연이 해산돼 버리고 그때부터 정치 정화법인가 뭐 그게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정치 정화 대상이 돼가지고 모든 활동을 규제받고 그리고 뭐든 활동 자체를 못하는 거지. 계속 감시 감독하고 보안 관찰 대상이니까 그때부터 집이 가세가 기울어져서 고등학교 다닐 때쯤 집이 거의 완전히 그냥 학비를 쉽지 않은 상황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흑수 출신 집안에서 어렵게 공부해서 내가 살아날 길을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 물려갈 재산 이런 건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부하는 것밖에 살아날 것이 없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사실은 이제 오늘에 왔습니다만은 저 아내하고도 사실 연애를 해서 결혼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만나가지고 좋았겠어요. 머리 소떡도 안 벗겨지기만 그때 어르신들은 고등학생들이 손잡고 다니도 큰일 나지 않습니까? 쟤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래서 17에 만나서 30 될 때까지 13년 연애를 해서 결혼했는데 첫사랑하고 끝사랑이 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 집안이 워낙 가난한 집안, 저희 집보다 더 가난한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출산하자마자 장모님 출산하자마자 장인어른이 돌아가셨고 장인어른이 육군 하사이셨더라고요. 돌아가시고 그리고 단칸방에 딸 하나 붙잡고서 그걸 평생 청소하고 하면서 한복 만들어주고 그 품삯 받아서 애를 키운 집안이니까 뭐 오죽 가난했겠습니까? 그 집안 딸하고 제가 결혼해서 지금 흑수들끼리 만나서 지금 오늘 살고 있는데 그야말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고 연탄 그 새마을 보일러 연탄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습니다. 그 3개짜리 연탄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 그 3개짜리도 2개만 넣고서 그것도 가끔씩 꺼져요. 번개탄 넣고 시무지 넣고 불 피우면 얼마나 눈이 따갑나요? 자는 안 해. 네, 판사할 때 제가 판사할 때를 했습니다. 방금 판사할 때 그래 그 딸을 결혼해서 뭐 판사가 될 때를 뭐 봉급받아 사는 주제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 살면서 오늘의 삶을 개척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부정부패 안 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정치 활동을 할 때도 내가 열심히 표밭을 갈아서 왔지 어디에 줄 서서 개파 정치 안 하고 그렇게 사실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도덕성 얘기하면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6월달이었는데요. 그때 대통령 선거 기간 줄이죠. 그때 6월달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 그때 제가 거기에서 외쳤던 당신들이 무슨 민주당을 상대해서 당신들이 무슨 도덕적이라고 당신들이 민주화운동의 유공자들이고 당신들이 민주화운동의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입장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어디다 대고 감히 도덕성을 얘기하냐. 라는 분노가 제게는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연설했던 걸 보시면 이게 오른쪽에 좀 보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른쪽에 민주당이 앉아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보면 제 시선이 우리 왼쪽 우리 당을 상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향해서 보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눈을 맞추고서 얘기했습니다. 눈을 딱 맞추면서 네가 무슨 네가 도덕적이라고 네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주도했다고 네가 무슨 여당 네가 왜 정치인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어디다 대고 감히 라는 그런 분노가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그냥 엄청나게 그 회자가 되어서 유튜브를 보니까 700만 뷰를 찍었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분노가 그렇게 있었는데 그것을 저를 통해서 표출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파 정당이 정말 도덕성을 갖추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것이 두 번째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돼버려서 세 번째로 싸우는데 무작정 싸우면 안 됩니다.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작정 싸웠다고 계속 패배만 할 건데 싸울 때 싸우고 빠질 때 빠지고 해야 되는 것이 이게 강원 양면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확실히 여론을 얻을 수 있다. 국민들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강력하게 부딪혀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회 법사위원장을 우리 당이 후반기에 우리가 만든다는 합의서를 제 손으로 쓴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저쪽 당이 너무 일당 독재하지 않냐. 우리가 상위원장 전부 다 뺏겼거든요.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너무 독재하는 것 아니냐 많은 여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론의 힘을 얻고 벼랑끝 협상을 해서 후반기 국회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만든다는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서를 쓰고 나서 우리 당 의원총회가 제가 그걸 보고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를 다 드린 다음에 의원 여러분 혹시 의문사항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갑자기 박수가 한꺼번에 탁 터져나오는 겁니다. 누가 시킨 것처럼 전부 다 전원 다 박수를 치면서 잘했어요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원총회를 열어놓고 그 다음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본회의 때가 시간이 남아있어서 그럼 여러분 지금 나가시면 또 못하니까 잠시 그냥 뭐 자유토론 하실 분 하시고 편하게 좀 계시죠 그랬는데 민주당 의총이 끝이 안 나는 겁니다. 본회의 개의 시간이 되는데 시작을 안 하더라고요. 물어봤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물어봤더니 민주당이 난리가 났대요. 민주당이 이걸 합의서라고 가져왔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론을 벌인 끝에 표결을 해서 겨우 통과시켰다. 그래서 그날 본회의가 30-40분 정도 늦게 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합의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나중에 법사위원장을 지금 우리가 맡아 있는 것인데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찾아오고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찾아오니까 온갖 날림 특검법, 뭐 김건희 특검법, 무슨 이태원 특검법 이런 것들 막 통과시킨 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패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합의 조항 하나가 이렇게 전국의 물꼬를 바르게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싸울 건 싸우면서 협상 전략도 필요하다. 그것도 협상은 또 해본 사람이 잘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하나는 우리 다음 총선 이기는 거는 아까도 우리 장관 우리 정수배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정수배님 말씀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수도권 선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수도권 선거에서 우리가 못 이긴다면 무슨 재주로 총선을 이길 수 있겠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수도권 선거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첫째로 일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당이 일 잘했다. 대통령이 일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 저 당은 맡겨놨는데 형편없네. 저렇게 일하는데 저거 어떻게 해서 밀어주실 생각이 들면 우리가 무슨 재주로 수도권 선거를 이기겠습니까? 1%포인트 많아요. 5%포인트의 차이 나는 데가 수두룩한데요. 그래서 저는 일을 잘하는 여당이 되어야 된다. 일을 잘하는 여당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당이 정책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행정부의 주도 당하는 형태로 가면 저는 절대로 민심에 부합하는데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 경험을 직접 겪어봤으니까 그걸 말씀드립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수요는 이건데 중앙정부는 다른 얘기합니다. 그거를 국회의원들은 민심 현장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민심 현장이 잘하는 그 민심을 들고서 정부를 주도하면서 정책 영향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중앙부처가 하자는 대로 계속 끌려가면 그 사람들은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했던 대로 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변화와 계획은 일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국민은 변화와 계획을 원하는데 그래서 당이 정책 영향을 키워야 되고 그 주도권을 가져가야 됩니다. 저는 정책의 의장을 우리 당이 여당일 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책의 의장을 1년 동안 하면서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면서 제가 그것을 절절히 느꼈던 사람이고 현장에서 직접 행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 주도 역량을 우리 당 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 중심으로 저는 키워나갈 겁니다. 원외위원장 되시는 분들을 참여시키고 대표가 직접 주재하면서 그 회의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재해가면서 그분들에게 용기도 불어드리고 정보도 제공하고 민의도 수렴하고 그렇게 하면서
당이 정책 영향을 민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서 정부와 함께 그것을 공동보조를 맞춰 나가도록 한다. 그래야 우리 일을 잘하는 당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두 번째로 일만 잘한다고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을 잘 세워야 됩니다. 좋은 사람을 내세워야 찍어주지. 저 사람 나는 싫어라고 하는 사람들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공천 과정이 투명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의 이익이나 어떤 사리사욕 없이 선당후사하겠다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대표가 되면 그야말로 공정한 룰에 따라 사람을 골라낼 것이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 방식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상향식 공천을 당연한 기본으로 엄격한 원칙으로 세워야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도덕성 검증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평판도 들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민들의 신망이 가장 높은 사람을 상향식 공천 방식으로 골라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수도권 선거에서 이기는 전략이다. 이 두 가지를 갖춘다 그러면 나머지 사항들 그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사항 참 중요한 걸 빠뜨릴 뻔했는데 절대로 분당이 되면 안 됩니다. 당이 쪼개지면 수도권 선거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5%만 가져갖고 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도권 선거의 기본 요체가 일 잘하는 여당으로서 정책 주도권을 가지고 민심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 두 번째로 공천을 정말 민심에 부합하는 후보를 공정하게 뽑아내야 된다. 세 번째로 절대로 우리 당내 분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연대와 포용과 당편 이렇게 줄였더니 연포탕이 됐던데 연포탕이라고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또 말장난 같다 그러시는데 너무 그렇게 희화해서 보실 건 아니고 그냥 입에 부르기 좋고 듣기 좋게 하는 말씀이니까 연대와 포용과 당편 그와 같은 모습으로 대통령을 만들어 가자. 제가 원내대표 1년 하면서 사실은 당내 똘똘 뭉쳐졌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국회의원 성향이 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 국회의원 지금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단합에서 잘 갔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계파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 다 한 목소리가 돼서 갔습니다. 우리 누구보다 김준일 회장님께서 현장에서 잘 보셨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힘을 다시 한번 모아가면 그러면 우리가 분열 안 된 모습으로 하나가 된 모습으로 내년 총선을 반드시 앞서 이끌 수 있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해서 시간이 죄송합니다. 우리 질문 우리 아까부터 우리 장광근 우리 왕년의 명 대변인이신데 한번 질문 좀 잠깐 하시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헌종의 부회장 맡고 있고 장광근 국회의원입니다.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그냥 축약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의문을 한번 김기현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대부분 우리 당원들이 또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건 우리 김기현 대표께서는 앞으로 당대표가 되시더라도 다음에 어떤 대권이나 이런 부분은 금방 이렇게 계획이 없으신 걸로 분명히 이렇게 명쾌히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를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짧지 않은 정치 경력을 통해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일단 대표가 되는 순간에 다른 어떤 목표를 향한 꼴이 별도로 있다 보면은 그 다음에 자기 정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당후사, 송거후사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제 내년 총선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그 모습이 한 8이라면 정당의 대표의 모습은 한 2 정도. 이런 그 역할이 가장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난 황금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해서 당대표가 8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2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욕심이 자꾸 키워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만 센 사람은 붙어야지만 자기가 일단 어떤 목표를 또 새로운 목표를 잡고 있다 보면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지를 받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 김기현 대표처럼 어떤 다른 사심이 없다 그러면은 뭐 아마 당분간은 대표가 되시더라도 뭐 아바타냐 뭐냐 이런 소리가 있을 겁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선 아까 당연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심을 버리고 총선 이기는 데는 모든 전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또 제가 또 답변 그럼 되겠습니까? 제가 한 말이 모두들 박수를 많이 하셨는데요. 마지막 필승을 위해서 필승! 감사합니다. 우리 변정일 의원님이십니다. 말씀하시죠. 네, 제가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우선 자유헌정 포럼 초청으로 두 번째 오셨는데 두 번씩 초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반드시 성공하실 거라고 믿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경선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이 이 출마 여부를 놓고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현명하게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나경원 전 대표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는 게 조금 결례일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정치인이고 앞으로 정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데 그것을 제가 나경원 전 대표가 가질 생각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재간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저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한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본인하고 충분한 얘기를 나누기 전에 나경원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결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원칙적으로 큰 틀에서 나경원 전 대표하고 오랫동안 17대 국회부터 같이 했으니까 한 20년 동안 같이 국회에 들어와서 같이 정치활동을 해왔던 사람이고 그냥 정치활동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친하게 개인적으로 친하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한 노선을 걸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공감대가 많이 넓혀져 있는 그런 관계고요. 많이 여러 차례 만나기도 여러 차례 만났고 또 전화도 수시로 해왔던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을 것이다.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합치면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자산으로 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될 우리의 영원한 당원이다. 불출마 기자회견하면서 영원한 당원이라고 표현했을 건데 저도 영원한 당원이지만 나경원 전 대표도 영원한 당원이라는 점에서 뿌리를 같이 한다. 당연히 손잡고 갈 수 있는 우리 동시다. 그렇게 생각한다 말씀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 말씀 하신다며. 지금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총선에 국회의원 선거에 합동연설회가 부활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신순범위를 저도 사선 국회의원인데 저는 안민당이라고는 전혀 처음 들어보시는 안민당을 가지고 저 또한 여당을 7,624표를 앞지르고 제가 1등으로 나 한 사람이 283명의 안민당으로 당선돼서 국회를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순범위를 지지해왔던 가서 합동연설에 보니까 김기현이가 훨씬 낫네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합동연설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지금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20-30명이 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사하고 부탁한다 해도 보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우리 김기현 의원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여기서는 좁아서 분량이 어려우니까 여기 문 밖에 나가서 거기서 같이
아, 뭐 그런 건 아니고 여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 차가운데. 일로 와서 이거 막아야겠다. 여기다 못 씁니다. 네? 여기다 울산 있었으면 완벽했는데. 자, 뭐 질문사항 있으세요? 어느 걸 볼까요, 제가?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KBS 가운데를 볼까요? 예. 질문사항 있습니다. 라디오 말씀해 주시겠는데 당이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했으니까 안철수가 과거 발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당을 자칫 폄훼하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앞서서 1차 과반을 자신했었잖아요. 근데 자신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표라고 말씀드렸지. 목표로 하셨는데 요새 여론조사 결과는 뭐 시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1차에서 과반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갈 것입니다. 의원님, 오늘 유승민 전 의원님이 당대표 선거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국정에 항거하겠다, 민주공화정 지키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향후 유 전 의원님과 만나실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승민 전 대표가 그 페북에 올린 글을 글로 봤을 뿐이지 원내의 질의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가 확인한 바 없어서 원내의 의사가 무엇인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떻든 유승민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는 나름대로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것이라고 봐서 저는 존중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다양성이 조금 부족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좀 뭐 많은 다른 후보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양성을 꼭 유승민 대표만 다양성을 표상한다 그렇게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 불출마로 안철수 의원과의 2파전 양상이 예상되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과열되면서 당이 분열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열될 것이라고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연대와 포용과 탕평을 통해서 우리 당을 하나로 묶어나가는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그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때문에요. 가수 남진 씨가 의원님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그 자리에서 만났으니까 모르는 사이는 아니겠죠. 의원님 혹시 그 사진 속에 있는 꽃다발은 어디서 준비한 건가요?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현장에 가니까 있었던 거니까요. 지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갔고 그 자리에 남진, 김영경 두 분이 오신다고 얘기를 들었고 갔더니 꽃다발을 준비해서 전달해줬고 그래서 꽃다발을 감사하게 받고 그 자리에서 같이 응원하는 엄지척으로 사진을 찍었고 그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다고요. 또 다른 뭐 궁금한 점 있으세요? 오늘 중앙장애인 의원의 신년 인사 참석하셨잖아요. 네. 당대표가 되신다면 전장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전장현 문제? 예, 전장현 시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벌써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의 개선, 그것은 분명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또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범위를 같이 고민하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전화를 오늘 대통령도 난방비를 관련해서 중산층까지 확대하겠다고 여당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추경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쓸 곳은 늘어나는데 거둘 곳은 없는 상황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혹시 그 부분 당대표 되신다면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실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처음 들어가지고요.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말씀만 듣고 답변 드릴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예. 아니 지금 시간이 윤곽 나오는데 혹시 러닝메이트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중에 하죠.